여러분, 오랜만에 그냥 화면 녹화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만 일단은 마지막 시험범위 시험 일주일 남았으니까 빨리 찍어서 올리려고 오늘 강의 찍습니다. 우리 반 승수가 동암고 1학년 7반 승수가 유튜브 데뷔했네요. 우리 승수가 자꾸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늘 특별히 올려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야? 당연히 고려할 거예요. 고려 해보자. 고려 해볼 거예요. 승수 유튜브 데뷔해서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야, 나와라. 그렇지. 갑니다. 고려는 어떤 식이냐면 지배층이 변화하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고려는 귀족 사회거든. 고려는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귀족 사회여서 영상이 선생님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뭔가 말을 더듬는 것 같은데 끊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 같네요. 우리 학교 영양사 선생님도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영양사님도 언급을 해봐야겠어요. 선생님은 어느 집단에 가든 영양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살아가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니까 잘 먹으려면 영양사님들한테 잘 보여야겠지요. 네, 아무튼 영양사님이 보신다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요. 고려는 일단 지배층이 변하게 되는 단계를 보면요, 918년에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해서 139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고려 성종까지로 꼽아요. 보통 고려 성종까지 지배층과 그다음에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는데 무신정변까지, 그리고 1270년에 개경환도까지, 그리고 공민왕까지로 이렇게 선생님이 고려라는 시기를 길기 때문에 잘라볼 거예요. 이 긴 시기를 자르면 고려 처음부터 고려 건국부터 성종까지는 지배층이 누구냐면 호족이에요. 호족. 그리고 성종부터 무신정변까지는 호족이 문벌귀족이 됩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고려라는 나라의 큰 전개 과정을 먼저 살펴보자는 얘기야. 무신정변에서 개경환도까지는 무신정권, 개경환도부터 공민왕까지는 권문세족, 그리고 공민왕부터 조선건국, 1392년이 조선건국입니다. 조선건국까지 지배하던 사람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러요. 맞아. 그래서 이 지배층이 이렇게 변화의 감을 살펴보면서 각 시대별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고려는 정치사는 끝나게 됩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살펴볼 거야. 이 시기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야. 918년부터 성종까지 호족이 대두되는 시기인 거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프린트 역시 기가 막힌 프린트. 일단은 프린트 보면서 밑에 내용 설명 섞으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후삼국 시대는 신라 하대랑 똑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신라 하대 하면 선생님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 그랬지? 지하철 몇 호선? 6호선 타고 푹 날아갈 거라고. 육두품 호족이 선종과 풍수지리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이때는 난이 많이 일어나고 그 틈을 타서 후삼국 시대가 건국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펜프린트에 코리아라고 했는데 왜 코리아라고 했을까? 맞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라고 영어 이름이 붙이게 된 계기는 고려 때문입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까지 왔는데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리아입니다. 고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호는 북한에서
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에서 국호를 조선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통일한다면 역시 국호로는 고려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선생님의 이제 은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선생님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통일된 한국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이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역시 남은 건 고려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 해요. 처음에 918년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이유, 그 이유는 궁예가 실정을 했어요. 정치에 이제 미쳐버린 거지. 이 궁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 유명한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게 이제 궁예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요. 궁예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야기를 해줘야겠지요. 궁예 봅시다. 궁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한테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판은 필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뭐 자기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스스로의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단점도 보아야 한다. 또 어떤 친구들은 단점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장점을 보지 않고.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치? 맞아. 근데 궁예가 이제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후구구를 세웠는데, 얘한테 신하들이 다 잘한다 멋지다 하니까 궁예가 미쳐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미륵불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륵불이란 말은 미래불이라는 말인데, 미래에서 온 부처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본인은 미래를 볼 수 있대. 그리고 심지어 궁예는 어떤 걸 했냐면 본인은 관시법을 쓸 수 있대. 볼 관자예요. 뭘 볼 수 있다는 거야. 뭐를? 마음심입니다. 법법자. 오랜만에 한자 오랜만에 멋있게 썼네요. 마음을 읽을 수 있대, 자기가. 궁예가 신하들한테 미쳐가지고 자신한테 덤비는 호족을 이렇게 제거합니다. 너 날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지. 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짐이 관심법을 써보겠노라. 쉿 한 다음에 내가 네 마음을 싹 읽어보니까 뭐라고, 너 날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진심을 이야기해야 되나? 진심을 얘기했어. 네,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면 궁예는 그러니까 너 죽이고, 너 이런 시도를 했지. 그러면 아닙니다 하면 아니다고. 관심법을 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죽이고. 결국 궁예 마음대로 죽이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은 누구한테도 드냐면 유명한 일화예요. 왕건한테도 그 시험을 들게 합니다. 왕건이. 그래서 이 왕건이 고민을 막 빠져요. 나에게도 때가 왔다. 나도 이제 죽는구나. 왜 돌려갔지? 나도 이제 죽는구나. 나도 이제 드디어 궁예한테 시험을 받는구나 라고 해서 궁예가 묻습니다. 너 나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지? 라고 딱 마음을 떠보는데, 그때 왕건이 고민하고 있을 때 신순겸이라고 하시는 분이 붓을 떨어뜨리면서 왕건 가까이에 가서 몰래 귓속말을 합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운을 띄워주게 되고, 왕건이 그때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사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궁예가 진실을 이야기했다면서 한번 봐줍니다. 그러면서 왕건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국호를 고려로 바꾸게 됩니다. 그는 바로 왕건이에요. 왕건. 그래서 국호를 고려라고 이야기했고요. 수도를 송악, 현재 개성공단이 있는 개성으로 삼았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는 관건은 뭐냐면요, 바로
통일의 관건은 how to 호족 포섭이야. 어떻게 호족을 포섭할 것인가가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핵심입니다. how to 호족 포섭이 이때 당시에는 후삼국 통일의 관건이었다. 왜냐? 후삼국 시대 6호 선풍이 대두했던 시기잖아. 그러니까 호족을 포섭해야 돼. 그러면 주변에 큰 호족을 포섭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겠지. 싸우거나 또는 친해지거나. 친해지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맞아요. 호족의 딸과 혼인하는 방법이 가장 빨리 호족을 편하게 포섭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지요. 전쟁이라는 선택지는 각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선택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질 수도 있고 자기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잃는 게 너무 많고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친해지는 방법으로 혼인을 삼았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어느 정도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찾아보도록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주라는 지역을 딱 점령하게 돼요. 전라도 나주입니다. 이 나주를 딱 점령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그래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더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왕건이 너무 물을 허벅지고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왕건인지도 몰랐겠지 왕인지도 몰랐겠지 그냥 장군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그냥 막 목이 너무 말라 보이니까 나뭇잎을 바가지에 나뭇잎을 쫙 띄워줍니다. 나뭇잎을 왜 띄워주냐? 물만 먹어도 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물 천천히 먹으라고. 이것을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인 우리 왕건 이제 그녀를 딱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약간 이제 유튜브 어린 학생이 듣기에는 조금 그래서 민망하니까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왕건이 그 그린라이트를 준 여성분과 결혼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이 그 나주 지역의 호족의 유력 호족의 딸이었거든. 그리고 그 딸의 아들이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두 번째 왕입니다. 고려의 두 번째 왕 혜종이라는 왕이에요. 어쨌든 호족과 이 예시는 뭐냐? 그 이야기 나뭇잎을 띄워줬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혼인해서 호족을 포섭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왕건이 신라에게는 우호적이었고 후백제에게는 강경하게 하는 방식으로 삼국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라에게는 되게 친하게 해주고 후백제에게는 강경하게 하는데 신라에게 우호적인 예시가 하나 있어요. 왕건의 신라 정책인데 견훤이 신라 금성을 공격해서 신라 왕도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조는 신라를 도와주려고 군사를 파견해요. 신라를 도와주러 군사를 파견해. 이때 태조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려고 군사를 파견했는데 오히려 견훤한테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공산전투에서 대구에 있는 공산전투에 가서 고려가 패배해서 많은 신하들을 잃었지만 신라 귀족이랑 호족의 지지를 받는 절대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건은 신라한테는 잘해주고 백제한테는 끝까지 공격하는 양식으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신라 경순왕이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신라 경순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항복합니다. 전쟁이라는 것 없이 신라를 통합하게 돼요. 신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통치하면 이 신라 사람들 다 죽는다. 차라리 나라를 바치겠다. 그래서 또 왕건은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배우겠지만 경순왕을 사심관으로 삼아요. 좋다. 내가 왕이 되어주겠다. 하지만 그 지역은 신라 왕이었던 경순왕, 너가 신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지 않니? 너가 그러면 신라의 수도 금성만큼은 너가 다스리면 좋을 것 같아. 너를 사심관으로 내가 삼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후백제 안에서는 내부에서 왕위 계승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로 유폐합니다. 야, 전주 사는데 금산사는 알아야겠지? 금산사에 유폐하고, 그니까 뭐야. 하여튼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견훤이 첫째 아들 신검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한테 왕을 물려주려고 한 거야. 개빡치잖아. 그래서 신검이 아빠를 가둡니다. 절에다 가둬요. 금산사. 가두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이 견훤이 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고려에 귀순해버립니다. 고려. 후백제의 고려. 이 고려를 또 어떻게 하냐? 고려는 또 이 견훤을 어떻게 하냐?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후백제가 사실 후백제랑 고려랑 봤을 때 고려가 후백제가 고려에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요. 이때 견훤이 후백제 사정을 다 알잖아. 후백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견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후백제를 공격해서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야. 그리고 후삼국의 통일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큰 인물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자신의 정치를 펼쳐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 유미까지 함께 포함해서 민족의 재통합을 이룹니다. 어렵지 않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고려에서의 초기 기억할 왕은 3명입니다. 고려 아까 위에서 봤지? 호족이 지배하던 시기에 알아야 할 왕은 3명이에요. 누구? 태조, 광종, 성종입니다. 태조 왕건부터 정책 볼까요? 태조 왕건은 정책을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사기 결혼은 어때? 흑역사야. 태조 왕건은 결혼을 사기로 했대. 사기당하는 결혼. 그래서 흑역사라고 표현한대.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사기, 결혼, 흑역사. 사기, 결혼, 흑역사. 사심관제도. 기인, 결혼, 결혼정책. 흑창, 역분전, 사성정책. 이야, 정말 이거야말로 선생님이 동안고의 선물인 이유인 거지. 여러분한테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뭐다? 동안고가 주는 큰 선물이다. 태조 왕건의 정책 어떻게 하면 된다? 사기, 결혼, 흑역사. 여러분, 선생님이 떠나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도, 여러분이 졸업해도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사심관제도 아까 이야기했지? 중앙관료를 사심관으로 삼는 거야.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지. 최초의 사심관은 신라의 경순왕입니다. 최초의 사심관 신라의 경순왕. 야, 중앙관료를 사심관으로 삼는 이유는 뭐야? 선생님은 청주에서 왔어. 여러분이 청주를 알까? 아니면 선생님이 청주를 잘 알까? 선생님이 너네보다 훨씬 잘 알겠지. 선생님 청주에서 10년 살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의미야? 바꿔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고려의 관리지만 고려 사람들은 이 청주를 잘 몰라. 청주가 고려 땅이긴 하지만 청주를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사심관으로 삼아서 내가 청주를 다스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대신 그러면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출신 지역에 대해서 반발도 적겠지. 청주 사람들은 뜬금없이 온 사람들보다 그 청주 출신을 더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또 사심관제도만 하면 호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통제해야 되는 정책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뭐냐? 기인제도입니다. 호족의 아들을 인질로 삼는 거야. 그래서 수도에 머물게 하고 출신지의 일을 자문하게 합니다. 그게 기인제도야. 결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호족의 딸과 결혼하는 거야. 부인이 29명, 자식이 34명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부러워요. 네, 29명, 34명. 흑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구려의 진대법과 똑같은 거야. 곡식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제도가 흑창제도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때, 그러니까 봄에 곡식이 막 떨어졌어. 그러면 이 쌀을 빌려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요? 흑창이라고 하는 거야. 역분전.
삼국 통일 과정에서 활약한 인물들한테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땅을. 야, 너 그 공 많이 세웠다며? 너한테 땅 줄게. 그게 역분전이라는 거야. 사성정책, 성을 하사한 거야. 원래는 이름밖에 없었대, 이 시대에는. 근데 사람한테 성을 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씨 중에 평산신씨예요. 아까 그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붙떨어뜨린 그 사람, 신순겸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신씨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대학교 때 교수님이 신씨였는데 성에 대해서 막 역사를 알려주면서 보통 우리나라에는 중국 출신의 성이 많다.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중국 성이다. 너네 다 중국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한국인이다. 자기의 시조는 명확히 신순겸이라고 딱 나와 있다. 라고 자랑을 하셨거든. 그래서 평산신씨는 잊혀지지가 않네요. 태조 왕건 이렇게 나라를 열심히 세우고 본인이 힘들게 나라를 통일했어. 본인이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훈요 10조라고 해요. 훈요 10조. 왕건의 정책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분류한 것도 되게 중요해.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 사성정책 합니다. 결혼정책, 사성정책.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신관과 기인. 민생 안정하기 위해서 조세 부담을 줄여주고 흑창을 설치한다. 대정책 안 나왔는데 북진정책을 실시합니다. 북으로 가요. 우리도 대학 북진정책 해야 돼요. 전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서울로 대학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중시하고요. 북쪽까지 영토를 확장하고요. 발해 유민을 수용하고 발해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사기 결혼 흑역사로 정책 내용을 외우고 그걸 분류할 줄 알아야 돼.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성정책하고 호족을 통제하려고 사신관과 기인, 민생 안정하려고 흑창, 조세 부담을 줄여줌. 흑창을 설치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삶을 민생을 안정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외정책도 알아야 돼요. 북진정책이라든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중시한다든지. 알겠니? 좋아요. 태조 왕건이 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은 혜종, 정종과 같은 왕이 다음에 있습니다. 태조 다음에 태조가 죽고 두 번째 왕이 혜종. 그 나주씨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종, 그리고 광종인데 혜종과 정종은 왕을 얼마 못해요. 진짜 짧게 해. 왜 그러냐면 호족의 아들끼리 굉장히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왕 자리를 두고 싸웠거든. 당연하겠지. 자식이 34명이야. 자식이 34명이면 서로 왕하려고 어떻게 하겠어.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서로 싸우거든. 그래서 왕위를 두고 졸라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종은 태조가 죽은 이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호족과 외척 세력을 누르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이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기역-니은 정책을 실시합니다. 기역-니은 정책. 광종하면 기역-니은 떠오르면 끝나요. 기역, 과거제. 니은, 노비안건법. 진짜 선생님 동안고 선물 맞지?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광종의 정책, 기역, 니은, 기역, 과거제 실시합니다. 후주 쌍기의 건의로 실시했다. 유교적 수용에 갖춘 관리를 등용해서 왕권을 뒷받침하게 했다. 과거제 하면 뭐가 좋냐? 옛날에는 호족의 주변 사람들을 뽑았겠지. 그러면 멍청해도 호족의 주변 사람이라는 이유로 뽑았을 텐데 이제 똑똑한 사람만 뽑겠다는 거지. 똑똑한 사람을 뽑으면 왜 왕권이 강화될까?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 중에 왕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뽑겠지. 그래서 광종의 정책인 과거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두 번째, 노비안건법 중요해요. 노비를 안검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합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은 이 노비는 어디의 노비였겠어? 호족의 노비였거든. 그럼 호족의 노비가 뭐가 돼? 양민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호족의 힘은 약화되겠지. 이 양민들은 뭐를 내냐? 세금을 냅니다. 원래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양민은 세금을 내고. 그러면 노비가 양민이 되면 어떻게 돼? 국가 세금은 더 많아지겠지. 맞아요. 양인의 수는 증가해서 국가 재정이 확충이 되고요. 호족은 경제적 기반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광종은 이거 독자적인 연호 되게 중요해요. 광덕준풍, 광덕준풍, 광덕준풍.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중요합니다. 공복을 제정해요. 호족을 숙청합니다. 광종은 당연히 그 전들 왕들 혜종과 정종이 일찍 죽으면서 호족을 통제하려고 했고,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역 니은 정책 실시하고, 공복 제정하고, 호족 숙청하고, 광덕준풍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왕의 힘을 강화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성종입니다. 성종. 성종은 성, 이 한자가 뭔지 아니? 이거는 이룰 성이에요. 뭘 이루었냐면 제도를 이룬 거예요. 제도를 이루었어. 제도를 이루면 성종입니다. 조선시대도 성종이 있어요. 왜 이름이 성종일까? 조선에 제도를 이루었거든. 조선의 법,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 성종이거든. 그래서 성종이야. 고려의 성종도 왜 성종이야? 제도를 정비했어. 제도를 이루었어. 성종하면 근데 파트너가 있습니다.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최승로 정말 중요하지. 최승로라는 정치적인 파트너가 있습니다. 시무 28조라는 글을 올립니다. 성종이 이렇게 해요. 야, 내가 정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정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너네가 한번 글로 표현해 볼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승로가 글로 표현합니다. 정치를 28가지 잘하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8가지의 내용이 시무 28조입니다. 근데 핵심은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통치 체제를 정비합니다. 뭐를 바탕으로?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은 이성육부로 정비합니다.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하였으나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거 언제 할 때 했지? 발해할 때 했지? 그다음 지방을 12목으로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12목 중요해요. 이성육부 중요하고. 학교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합니다. 이거 중앙 지방 하니까 우리 배웠던 거 한번 해볼게. 배웠던 거 통일신라, 난 발해, 고려 이렇게 있지? 통일신라의 중앙은 뭐 중심이었어? 집사부의 짱? 시중 중심이었어. 그치? 집사부 시중 중심이고, 이것은 화백회랑 상대등은 약화했어. 얘네는 강화시키고. 기억나니? 기억나야 돼. 그리고 발해의 중앙제도는 삼성 육부, 고려는 이성 육부입니다. 근데 얘네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버트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제도예요. 통일신라 지방제도는 구주 오소경이었어. 왜 구주였지? 333 고구려 3 백제 3 신라 3. 발해 오경 15부 62주. 고려는 안 배웠지만 써놓으면 좋아요. 오도 양계 이렇게. 성종. 오늘 그러면 시험 범위가 끝나게 돼요. 정리해볼까요? 오늘 수업 고려 수업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해보자. 어떤 색으로 할까? 빨강? 좋아요. 고려 지배층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빨강 안 좋아. 주황 할래. 두껍게 할래. 지배층이 어떻게 변하는지 중요하다 했어. 호족이 지배하던 시기를 살펴볼 거야. 일단은 후삼국 시대에서의 핵심은 뭐였어? 6호선 풍이었어. 그럼 왕건은 어떻게 해야 돼? How to 호족포섭. 싸우거나 친해지거나. 친해지는 방법에 제일 좋은 건 혼인이었다. 이거 쫙 알아야 합니다. 신라에게는 우호적, 후백제에게는 강경하게. 그 다음에 고려 처음에
기억해야 할 왕은 태조, 광종, 성종. 태조, 사기 결혼, 흑역사. 사신관, 기인, 결혼, 흑창, 역분전, 사성정책. 호족 포섭하기 위해서 결혼, 사성. 호족 통제하기 위해서 사신관, 기인. 민생 안정하기 위해서 흑창, 조세부담. 대외 정책을 하기 위해 평양 중시하고 북진 정책하고 영토 확장, 발해의 민수용, 거란 확대. 광종의 정책, 기영리은 과거제, 노비안건법. 공복 제정하기도 하고요. 호족을 숙청하기도 하고요. 광덕과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로 쓰고요. 성종, 이룰 성자. 뭘 한 거야? 이룬 거야. 뭘 이루었어? 제도를 이룬 거지. 최승로라는 짝꿍, 시무, 28조. 핵심 내용 뭐야? 유교정치. 중앙을 이성육부, 지방을 15목을 설치했다. 지방감 파견했다. 학교는 중앙은 국자감, 지방은 경학박사를 파견했다. 어렵지 않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기말고사 파이팅. 마지막 이거 딱 해야겠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얘들아. 우리 반 그뿐이기도 해. 일체유심조라는 뜻이야. 이건 뭐냐?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왜 안 나와? 마음이 만든다. 여러분, 시험 일주일 남았으니까 다음 시험부터 해야지. 절대 성적 안 올라요. 요번 시험이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알겠니? 항상 선생님 프린트에 뭐 써있어? 이렇게 써있었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 점수 무조건 올라. 공부 좀 하자. 알겠니? 여러분이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너네가 우리 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만드는 거야. 알겠니? 너네가 우리나라의 희망이야. 알겠니? 네, 좋아요. 잔소리가 조금 길었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